돈을 배운다는 건 너무도 외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까지 해?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걸어갔던 길 중에서 제일 빠르고 안전했던 길들을 골라서 노하우라는 이름의 이정표를 남겨두려 합니다. 이 책과 함께 꿈을 꾸었으면 돈 공부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퇴사는 무섭지만 돈은 벌고 싶은 월급쟁이들에게, 지은이 최영은, 문지혜, 발행 원앤원 북스, 발행일 2023년 8월 10일입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데 내 월급만 쥐꼬리? 종잣돈 모으기부터 내 집 마련까지 한 번 배워 평생 써먹는 최소한의 돈 공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에게 재테크는 높은 벽입니다. 지출할 돈은 많지만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고만고만합니다. 이 책은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잣돈 모으기부터 목돈으로 만들기 위한 주식 투자, 내 집 마련, 노후를 위한 준비까지 총망라했습니다. 재테크도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초년생의 재테크 습관이 평생 이어지는 만큼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 책을 통해 재테크를 시작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기회의 시기가 오고 있다. 주식, 부동산, 금의 공통점. 주식, 부동산, 금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정성입니다. 주식수도 증자를 하지 않는다면 정해져 있습니다. 단 한 주도 액면 분할을 한 적이 없는 워런 버핏이 인수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B클래스가 있긴 하지만 단 한 번도 액면 분할을 하지 않은 버크셔 해서웨이 A클래스의 주가는 한 주당 5억 원입니다. 5억 원이라니 거의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과 맞먹습니다. 그럼에도 거래가 됩니다. 소유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대주주 중 한 명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한 빌 게이츠이고요. 번외로 처음 그가 대주주가 됐을 때 1964년 주가는 한 주당 19달러였습니다. 당시 화폐 가치로 생각해 본다면 한화로 39만 원입니다. 그 당시도 낮은 주가는 아니었지만 두 주만 갖고 있었더라도 10억 원 자산을 이룰 수 있었겠네요. 부동산은 어떨까요? 학군이 좋은 지역, 여기 있는 지역도 한정적입니다. 대구에서 5만 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져도 수도권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양시에도 많은 새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학군지로 유명한 평촌동은 30년이 지나도록 가격을 유지하죠.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대체제가 생기더라도 본질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예시를 든 미도 아파트는 41년 차이지만 강남으로 30분 안에 갈 수 있는 8호선의 초역세권입니다. 용인 수지 아파트는 근처 아이들이 용이하게 갈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30분 안에 강남을 갈 수 있는 신분당선이 도처에 있고요.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이 아닌 가격만 봤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예시로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될 거다. 1990년대 이후로 일본은 집값 상승이 멈췄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쏙 빼고 말합니다. 바로 도쿄입니다. 중심지인 도쿄는 8년 사이 오히려 2배가 올랐습니다. 버블 이전의 가격을 회복했고요. 일본 안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은 한국의 상승세와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다릅니다. DSR, LTV 등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던 한국과 달리 일본에는 2000%까지 대출해도 규제를 하지 않았죠. 더 심각한 점은 집값이 폭락한 상황에도 공급을 쏟아냈습니다. 수요가 없는데 주택을 계속 지으니 가격이 더 하락할 수밖에요. 무리하게 대출을 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자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있기에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전세가가 하나의 하한성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매매와 월세만이 있습니다. 받쳐줄 전세가가 없으니 매매를 감당하지 못하면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의 버블 경제는 한국과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만 제도적 차이가 명확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가 곧 일본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수록 자산 시장은 흔들릴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하나에도 나스닥 지수가 4% 가까이 하락하는 시장이니까요. 하지만 영원히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자산 시장의 버블을 꺼뜨리는데 금리 인상이 도움이 될 테지만 투자를 진행하고 성장해야 할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주게 됩니다. 투자를 단행해야 영업이익이 오를 텐데 영업이익은 그대로이거나 하락하고 내야 하는 대출이자 비용만 높아진다면 기업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위태로우면 노동자들이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위태로우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경기 침체를 원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업이 망하기를 바라는 기업도 없듯이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금리 인상, 재정 긴축은 없습니다. 위기는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측할 수 없이 찾아왔습니다. 리먼 사태, IT 버블 사태, 스페인 독감 사태, 우리나라로 치면 외환 위기 사태,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까지요. 위기로 사람들은 사직을 당하기도 하고 아파트 값이 폭락하기도 하고 기업이 부도나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 경제는 늘 위기를 맞았고 늘 회복하고 또 한 단계 더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예측 안 되는 위기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계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은 다른 사람이 탐욕스러워 할 때는 두려워하고자 하며 두려워할 때만 탐욕스러워지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산의 본질을 잊지 말고 치열하게 공부해 하락장에서 탐욕스럽게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시기를 알려주는 첫 번째 말, 금리. 금리로 투자의 적기를 파악하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난 후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파격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2009년, 2010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산 시장은 리먼 사태 그 이전, 아니 그 이상으로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경기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보이자 2011년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2012년, 2013년 시장은 썩 좋지 않았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 보류했습니다. 그러다 쐐기를 박았죠. 저금리 상태를 더 유지하겠다고요. 그러자 2014년부터 미국 주식시장은 다시 활력을 찾았으며 8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었고요. 코로나19로 저금리를 유지하다 2021년 하반기부터 파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전 금리 인상기에는 한 번 올릴 때 0.25%씩만 올리는 등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오른 금리는 2%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한 번에 0.5%를 올려버렸습니다.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졌죠. 제로금리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현재 기준금리만 해도 3.5%가 돼버렸거든요.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제로금리일 때야 선택권이 없으니 주식에 들어갔어도 기준금리가 3%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은행에만 맡겨도 4%, 저축은행이나 이벤트 가입 시 5% 그 이상의 이자가 붙습니다. 주식 수익률이 높다 하더라도 주식은 어디까지나 위험 자산이고 언제고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적금, 국채 등 안전 자산은 어떻게든 원금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5%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 자산가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식시장에 발을 빼버리겠죠. 큰 돈이 빠져나가고 나니 당연히 주식시장은 흔들리게 됩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할 때 과연 경제가 안 좋아져서 주식시장이 흔들린 건지 더 높은 곳으로 돈이 옮겨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경기가 좋다고 말한 뉴스가 지난 20년간 있긴 했는지도요. 여러분도 투자의 적기를 파악하셨죠? 바로 금리로 기대되는 수익률보다 주식으로 기대되는 수익률이 더 클 때입니다. 헷갈린다면 평균 코스피 배당 수익률과 비교해 보세요. 금리가 배당 수익률보다 낮으면 굳이 예적금을 넣을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평균 코스피 배당 수익률은 2% 정도입니다. 금리 인상에도 자산이 오른다? 과도하게 오른 물가로 인해 금리를 올렸다고 하지만 금리를 하염없이 올릴 수도 없습니다. 멈춰 서는 구간이 있을 것이고 물가가 잡힌다면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도 투자하고 연구해야 하는 시기에 갑작스레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너무 많아진다면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럼 그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받게 될 텐데 이를 원하는 정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지금은 오르고 있지만 멈춰 서는 구간부터 적극적인 투자 시기를 잡고 금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는 잠시 시장을 관망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투자 시기를 알려주는 두 번째 말, 유동성. 자산의 크기가 힘을 결정한다. 시냇물에 흐르는 물과 저수지 댐에서 흐르는 물을 떠올려 봅시다. 어느 곳에 있는 물의 힘이 더 셀까요? 당연히 댐에서 나오는 물이 더 셀 겁니다. 시냇물과 댐의 물은 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의 양입니다. 같은 속성의 물이라도 그 양에 따라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돈도 이와 같습니다. 시중에 있는 돈의 양에 따라 자산 가격에 미치는 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2016년에도 금리를 인상했는데 왜 자산 시장에 큰 변동이 없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2008년 세계 경제를 충격에 빠뜨린 리먼 사태 이후 미국은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고민했고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산 시장은 많이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혹시나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아무리 예금 이자가 적더라도 현금이 있다면 투자가 아닌 모으는 편을 택했죠. 그러나 소비를 더 줄일수록 소비로 먹고 사는 기업과 가게들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 기업이 망한다면 그에 속한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금리 인하 카드가 먹히지 않자 미국 중앙은행은 새로운 말을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유동성 공급이라고도 불리는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란 돈을 푼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늘에서 돈을 뿌리지는 않고요. 미국 중앙은행이 각 금융기관이 가진 미 국채와 여러 채권을 사들이는 형태입니다. 무슨 돈으로요? 중앙은행은 돈을 발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장에서 달러를 찍어낸 후 새로 생긴 현금으로 금융기관의 채권들을 사들이는 거죠. 현금이 생긴 금융기관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시작합니다. 이 돈들이 결국 시장에 풀어지는 거죠. 돈 풀기와 돈 거두기. 2008년부터 시작된 돈 풀기는 2016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적 완화로 인해 미국 중앙은행의 자산은 9천억 달러에서 4조 달러로 증가했죠. 정확히 말하면 그만큼의 채권을 들고 있는 셈이고 현금은 모조리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들고 있던 채권을 팔게 되거나 국채 매입을 크게 줄이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아주 천천히 매입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유동성을 회수하기는 하지만 시장에 큰 무리가 갈 정도가 아니었던 셈이죠. 그리고 축소마저도 2019년 9월에 멈추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중앙은행에 맡겨야 하는 돈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대출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는 4조 달러가 풀렸으나 회수는 고작 6천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미국 중앙은행은 다시금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3조 8천억 달러 규모였던 연준은 단 1년 반 만에 6조 달러에 가까운 돈을 풀게 됩니다. 그 현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일반인들은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일으켜 자산을 사고 기업들은 대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자산 가격에는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존에 가진 돈과 대출을 합친 가격이 실제 가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2020년, 2021년은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자산 시장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유동성을 풀었던 2008년에서 2016년에 자산 가격이 올랐던 속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올랐고요. 돈이 더 빨리, 더 많이 풀렸으니까요. 그리고 2021년 금리 인상과 유동성 회수를 결정하면서 미국 중앙은행은 이전과 같이 천천히 축소하는 전략이 아닌 한 번에 950억 달러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2017년에 유동성을 회수할 때는 100억 달러 규모였으니 2021년에는 9배나 더 센 축소인 셈이죠. 그 결과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20에서 30%가 하락했으며 12년 만에 부동산 지수가 최저일 정도로 자산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처럼 유동성은 자산시장의 가격을 미친 듯이 들어 올릴 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고꾸라뜨릴 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회수한다, 긴축한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우리의 투자 역시 긴축해야 합니다. 그 속도와 매입 규모가 이전과는 다르다면 더욱 경계해야 하고요. 뉴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대부분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시그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기를 주목하자. 투자 시기에 힌트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기를 포착하면 됩니다. 자산 시장이 지나치게 하락하면 불황을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투자를 할 의욕을 잃게 되는 것이죠. 물도 고여 있으면 썩듯이 돈도 고여 있으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돈은 움직이고 상품을 거래하는 데 이용되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걸 알기에 중앙은행에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긴급 조치로 유동성을 확대합니다. 약간의 조치이지만 금융기관이 숨통을 트이고 사람들도 숨이 트이면서 다시금 자산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돈들은 필요한 기업에 들어갈 것이고 그 기업들은 모인 투자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2020년 정말 많은 기업이 R&D를 실천했고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등 사업 확장을 했듯이요. 만약 좋은 결과와 수익으로 이어진다면 기업의 배당금은 다시금 시장 참여자들에게로 돌아가고 이는 소비로 이어집니다. 소비 촉진은 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적을 높여주고 경기는 활성화됩니다. 그러다 경기가 과열되면 다시금 유동성을 회수하겠죠. 이 과정을 중앙은행은 역사적으로 반복합니다. 돈을 풀었다 회수했다 하면서요. 그리고 늘 언론에 대서특필되기에 알아채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국채 매입, MBS 매입, 채권 바이백과 같은 단어를 기억했다가 뉴스에서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나친 유동성 공급은 안 좋습니다. 실물 자산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이고 이 돈들이 원자재까지 향하면 물가까지 폭등시키니까요. 그리고 한 번 오른 소비자 가격은 쉬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새우깡 가격이 내려오진 않듯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고 파는 주식, 부동산 가격은 많이 하락하니 소비 심리는 더 움츠러들겠죠.
물가는 오르는데 내 주식, 내 부동산이 하락하면 입맛도 없고 소비 욕구도 더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나친 유동성 공급은 늘 경계해야 하고 그로 인해 자산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면 물러서야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경제 성장률이 받쳐준다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진짜 잘 살아서 오른 거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면 언제고 회수될 수 있는 가격임을 알고 늘 시장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가끔은 내가 잘해서 오른 게 아니라 오를 만한 시장이어서 오른 것일 테니까요. 워런 버핏을 따라 투자금 분배하기. 1천만 원을 모았다면 어떻게 투자할 계획인가요? 우선 투자하고 싶은 종목을 찾겠죠. 그런 다음 어떻게 투자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1번에서 3번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1. 1천만 원을 한 번에 매수하고 기다리기. 2.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100만 원씩 매달 넣어보기. 3.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너무 많잖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고 했어. 10개씩 나눠서 사야지. 보통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3번으로 시작합니다. 3번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 안에만 해도 종목이 2650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기업만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등 10개 그 이상이죠. 문제는 우리의 투자금에 있습니다. 나의 투자금이 10억 원이라면 10군데에 나누어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종목에서 10%만 오르더라도 1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1천만 원은 매우 큰 돈이고요. 그러나 1천만 원의 돈으로 10개, 아니 더 많은 수의 종목을 사게 되면 하나의 종목이 30% 상한가를 가더라도 수익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에 그칠 뿐입니다. 상한가를 30번을 더 가야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 확률은 매우 낮겠죠. 워런 버핏의 투자 따라하기. 83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지닌 워런 버핏은 종목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을 요약하자면 자신이 아는 기업을 상당히 많이 내렸을 때 한 번에 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기별로 워런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데요. 놀랍게도 이전 분기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에너지 주식 비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제일 큰 투자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투자 종목 50개 이내로 투자 회사 치고는 적은 편이며 그마저도 70% 상당이 상위 5종목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기술주, 은행주, 소비재주, 에너지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3위인 코카콜라는 1987년 이후로 37년간 투자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카콜라는 워런 버핏을 성공적인 투자자로 만들어준 기업입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사태로 주가가 굉장히 하락했을 때 버핏은 전 재산의 4분의 1을 투자해 큰 수익률을 얻었죠. 부자를 따라하면 부자와 가까워지듯이 자산 규모 83조 원에 달하는 워런 버핏을 따라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투자금이 적기에 투자 종목을 줄여 최대한의 수익금을 창출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 만들기. 1단계, 투자 종목 한정시키기. 먼저 투자금에 맞게 투자 종목을 몇 종목으로 할지 결정합니다. 1천만 원 이내, 투자 종목 3가지 이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내, 투자 종목 3가지에서 5가지 이내, 5천만 원 이상, 투자 종목 5가지에서 10가지 이내, 1억 원, 스스로 굴릴 수 있는 경제. 1천만 원으로 시작한다면 300만 원으로 나누어 새 기업에 투자하고 남은 100만 원은 현금으로 남겨두는 편도 좋습니다. 투자한 기업 중 한 기업이 많이 하락한다면 남은 현금으로 매수해 단가를 낮추면 되니까요. 한 번에 300만 원씩 투자하는 게 초보 투자자일수록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적은 돈으로 시험하듯이 사게 된다면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기업을 남은 투자금으로 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분석하고 가격이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야겠죠.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비싼 가격에 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투자금을 모았더라도 매수하고 싶은 기업이 조정받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3개월에 걸쳐서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사보면서 평균 단가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직장인이라서 좋은 점이 있죠. 매달 투자금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매달 100만 원을 투자 가능 금액이라고 두었다면 그 뒤부터는 30만 원씩 적립식으로 각 종목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매달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몇 달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자신이 만든 규칙에 따라 매수를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6개월 내내 지수가 하락했던 적은 2012년과 2022년 딱 2번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연도의 공통점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심이 극대화되었던 해였습니다. 2012년은 사실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2009년 이후 양적 완화를 진행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젠 긴축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죠. 2022년은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던 해죠. 제로금리에서 3.75%까지 올려버렸으니까요. 2단계, 업종 분리해 투자하기. 투자 종목을 정할 때의 규칙입니다. 앞서 워런 버핏은 포트폴리오에서는 업종별로 일정 비율을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술 업종이 40%, 소비재 업종이 10%, 금융 업종이 20%, 에너지 업종이 10%였습니다. 업종을 다르게 투자할 경우 특정 업종이 크게 악재에 노출되더라도 다른 업종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기술주가 제일 잘 나가지만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는 나스닥 기술주의 시가총액이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만약 기술주만 투자했다면 쓰디쓴 하락을 그대로 맞았겠죠. 버핏은 2016년 이후 애플을 투자했지만 2000년대 초반 투자를 했더라도 에너지주와 금융주가 선방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업종을 선택할 때는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한 업종이 전기차 배터리인데 다른 업종은 2차 전지 소재라면 결국엔 전기차 업종으로 묶입니다. 하나를 2차 전지로 선택했다면 다른 종목은 소프트웨어나 소비재, 헬스케어, 반도체 등 다른 업종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3단계, 매도가 필요할 때는 매도하라. 워런 버핏이라고 무작정 다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너지주는 샀다가 팔았다를 반복하며 애플 또한 주식수를 늘렸다가 줄이기를 반복합니다. 포트폴리오 속 기업을 자주 바꾸지는 않지만 경제 상황과 기업 상황에 따라 보유 비율은 조절합니다. 뒤에서 배울 적정 주가법을 활용해서 적정 주가가 왔다면 10%씩 매도하면서 수익을 빼놓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적정 주가 밑으로 내려온다면 수익금과 함께 재투자하면 됩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지나치게 올랐다면 투자하기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주식 또한 하나의 상품입니다. 투자하기 버거울 정도로 올랐다면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 기업보다 덜 좋은 기업이라도 더 저렴하고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 면으로 나으니까요. 그리고 주식이 고평가됐다는 점은 전문 투자자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의 주식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겨지는 거죠. 9만 원까지 갔던 삼성전자였지만 6만 원으로 내려온 것처럼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가치가 하락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특히 내가 투자한 기업이 영업이익률에 크게 변화가 있거나 경영인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재무관리가 부실해 사업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매도한 후 다른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최선의 집 고르기. 내 집 마련의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까요? 하락장이라면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사겠다고 마음먹거나 더 하락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한 발 물러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반대로 상승장이라면 타이밍을 잡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 타이밍은 아무도 모릅니다. 운과 시장의 상황이 다 따라주어야 잡을 수 있기에 내가 잡는 타이밍에 상승장의 꼭지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망설이게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도 영향을 미치겠죠. 현재 모은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관심사에서 자연히 멀어집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내가 준비됐든 안 됐든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준비를 탄탄히 해 놓는다면 내가 준비됐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이 됐을 때 그 기회를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형화된 내 집 마련의 시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기준으로 보자면 정답이 있죠. 바로 내가 필요하고 준비가 됐을 때입니다. 이 장에서는 내가 준비됐을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내 집 마련의 단계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확인하기.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예산 확인입니다. 보통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서 내가 살고자 하는 지역의 시세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무래도 익숙한 동네를 기준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가진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좋은 아파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예산으로는 역부족일 거라 단정짓고 샅샅이 살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 살 때도 몇 번은 고민하고 구매를 하는데 내 집을 마련하는 데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정성을 들이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 예산 확인하기입니다. 내 예산은 종잣돈 플러스 대출금. 내 예산은 그동안 모아둔 종잣돈과 대출금입니다. 대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대출과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입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종류입니다. 조건이 된다면 일반 대출보다 훨씬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가장 낮지만 그만큼 자격이 복잡하고 한도가 낮습니다. 보금자리론은 금리가 더 높지만 그래도 시중은행보다는 낮고 그만큼 디딤돌보다 자격 요건과 한도 면에서 여유롭습니다. 대출금의 규모는 내 월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내 월급 안에서 감당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고 정부가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출해 줄 때 상환 능력과 집값을 보고 대출금이 결정됩니다. 입지, 그리고 또 입지. 예산을 확인했으면 두 번째는 내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을 고르는 단계입니다. 지역은 직장과 너무 멀지 않은 곳 중에서 입지를 분석해 가장 괜찮은 선택지를 고르면 좋습니다. 지역별 평당 매매 가격은 KB부동산, 데이터허브, KB통계, 주택가격 동향조사, 제곱미터당 평균 가격, 시군구로 좁혀가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지역 리스트들의 윤곽이 잡힙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입지 분석입니다. 목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죠. 입지를 볼 때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만족스러울 만한 조건인지 생각하면 편합니다. 좋은 입지의 조건. 좋은 입지라고 하면 보통 양질의 일자리, 좋은 학군, 교통의 발달,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많다면 출근하는 사람도 당연히 많겠고 대부분 직장 근처에 집을 잡고 싶어 하겠죠.
이렇게 일자리가 풍부하면 그 지역에 집을 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입지의 조건 중 하나로 꼽습니다. 거기에 대기업이나 IT 계열,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면 더욱 좋겠죠. 또 나와 내 배우자의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입지 조건은 학업 성취도입니다. 아이가 좋은 학군의 학교에 다녔으면 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좋은 학군의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이사 가는 경우도 많죠. 학군이 좋은 동네는 이렇게 이사를 오고 싶어 하는 수요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다 비슷한 두 지역 중 고민이 된다면 학군이 좋은 동네를 고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교통의 발달입니다. 특히 수도권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지역 간의 거리가 먼 수도권은 교통, 즉 지하철 노선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그럼 아파트 근처에 지하철이 다니기만 하면 될까요? 더 중요한 건 어떤 노선인가입니다. 일자리가 많은 강남, 여의도와 같은 곳에 연결된 지하철 노선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할 테니 이런 노선과 아파트가 가깝다면 더욱 좋겠죠. 양질의 일자리와 연결된 수도권의 황금 노선은 2호선, 1호선, 9호선, 신분당선입니다. 그리고 서울 다음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판교, 과천, 삼성전자 사업부 등에 연결되는 노선이라면 실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아직 준공되기 전이지만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지를 분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쉬운 방법은 내 목록에 있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강남과의 접근성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강남에 빨리 갈수록 쉽게 갈수록 교통이 발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다음 지역이 좋겠네요. 2호선, 강남, 여의도, 가산 디지털. 1호선, 여의도, 가산 디지털. 9호선, 강남, 여의도. 네 번째는 각종 편의시설 유무입니다. 말 그대로 백화점, 마트, 영화관 등이 많은 지역이 거주하기 당연히 편리하고 그만큼 사람들의 선호도도 높습니다. 또 백화점, 아울렛, 영화관 같은 편의시설은 오래된 시설보다는 신축일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입지 분석표 만들기. 이런 입지 분석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고 단지들을 비교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고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최종 선택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입지 분석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예산에 맞게 목록으로 만든 아파트 단지들과 앞에서 살펴본 입지 요소들을 쭉 쓴 다음에 등급을 매기는 거죠. 표현 방식은 각자 취향에 맞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저는 좋을수록 1등급에 가깝게 기록을 했습니다. 입지 분석표를 만들어 살펴봤을 때 더 좋은 등급의 아파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등급 격차가 미미하다면 자신의 선호도에 맞게 선택합니다. 만약 나는 교통과 일자리가 중요하다면 A 아파트를 고르고 학군과 편의시설이 중요하다면 B 아파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입지 분석표를 이용하면 목록에 있는 아파트들을 헷갈리지 않게 판단할 수 있고 한눈에 차이를 알아볼 수 있으니 꼭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지역까지 선택했다면 마지막 단계는 손품, 발품을 파는 단계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등의 앱에서 내가 고른 지역을 매일 수시로 접속해 내가 세운 조건과 맞는 적당한 평수, 연식, 가격의 아파트를 매의 눈으로 찾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시간과 정성을 쏟는 만큼 내 마음에 쏙 드는 매물을 찾을 확률은 높아지겠죠. 짧으면 몇 년, 길면 십수년을 살게 되고 교환과 반품도 없는 주택시장이기에 한 번 선택할 때 나에게 딱 맞는 집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하지 않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가며 모은 목돈을 쓰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발품 팔아 최고의 선택을 위해 다 같이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퇴사는 무섭지만 돈은 벌고 싶은 월급쟁이들에게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돈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돈 공부를 돕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최영은 문지혜님은 현직 교사이자 경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투자자입니다. 저자들은 취업 후 한정된 월급으로 삶을 꾸려 나가며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경제적 자유를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며 자산을 늘려갔습니다. 이 책은 저자들의 노하우를 담아 종잣돈 모으기부터 주식, 부동산 투자까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총망라하고 있는데요. 돈 공부 입문책을 많이 읽어보았지만 이 책은 특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입문서 치고는 더 깊이 들어간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금리, 유동성, 연준 정책에 따라 거시적으로 투자의 적기를 알려주는 부분과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서의 세금, 대출 제도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어서 실전 투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평범한 직장인들도 의지가 있고 욕망이 있다면 여러 방법을 통해 부를 늘려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퇴사는 무섭지만 돈은 벌고 싶은 월급쟁이들에게 딱 알맞은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